자, 오늘은 11장, 타이틀이 총수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수요. 11장, 12장이 총수요, 11장은 총수요 1. 그래서 ISLM 모형의 도출이고, 12장은 총수요 2, 총수요 2, ISLM 모형의 응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에 걸쳐서 ISLM 모형을 도출을 하고 응용을 해볼 겁니다. 이미 말했듯이 ISLM 모형은 실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소위 총수요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총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이 없이 수요 가지고만 거시경제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소위 케인즈의 이론, 케인즈의 생각을 더 이제 좀 정치화시켜 구현한 모형이 이 ISLM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은 ISLM 모형을 도출하는데 도출하는 방법은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통해서 ISLM 모형을 도출합니다. 도출하는데 이렇게 도출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다르지만 대부자금 모형을 통해서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원론거시에서 대부자금 모형을 배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ISLM 모형을 도출하고, 그 다음 LM 모형을 도출한다. IS 모형은 이렇게 도출하고, 그 다음 LM 모형. IS 모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베스트먼트 세이빙 균형입니다. 투자와 저축에 대한 관계, 투자 저축 관계인 것이고, LM은 리퀴디티 머니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시장 균형이죠. 화폐시장 균형을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을 통해 가지고 도출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찾아내는. 이게 이제 이 장의 내용이고, 이거 두 개, IS 곡선, LM 곡선 두 개 있으면, 그러니까 상품시장, 실물시장 균형과 화폐시장 균형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한 그림에 그리면서 소위 ISLM 모형을 만듭니다. 만드는 것이 수요 공급 모형과 비슷한 그런 균형 모형이 되겠죠. 즉,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P가 가격이라기보다는 물가죠. 여기서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을 때 단기적으로 ISLM 모형이 어떻게 소득과 이자율을 결정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ISLM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소위 초단기 하죠. 그러니까 초단기 P가 고정되어 있다 이 상태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격 변수가 뭐냐라는 거죠. 수요 공급에서도 우리가 항상 가격 변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소위 균형을 만들어주는,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그 가격 변수가 뭐냐? 거기서는 물가 대신에 새로 등장한 가격 변수가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소위 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을 균형시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ISLM 모형입니다. 관련된 용어로서는 이제 아까 말한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 그 다음에 유동성 선호 이론, 이런 것들이 두 ISLM을 도출하는 하나의 이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출 결과, 이제 정부금의 성수, 소위 케인즈의 정책 효과가 이렇게 나오죠. 정책 성수를, 정부금의 성수도 있고, 조세 성수도 있고, 이런 성수 효과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IS 곡선, LM 곡선, 그 다음에 ISLM 모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앞에 배운 내용, 10장의 내용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10장에서 총수요 및 총공급 모형을 우리가 봤습니다. 총수요, 총공급을 봤죠. 자, 이 모형은 사실은 장기, 단기를 다 아우르는 모형이죠. 왜냐하면 총공급 곡선이 장기 총공급 곡선도 있었고 단기 총공급 곡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에 단기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면서 장기 균형까지 가느냐까지도 쭉 다 설명해내는 모형입니다. 즉, 이 모형에서 장기는 물가는 신축적이다. 물가는 완전 신축적인 것을 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인 장기 총공급 곡선이 나옵니다. 즉, 생산량은 생산 요소와 기술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리고 당연히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이다.
이게 이제 장기 총공급 곡선을 의미하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에서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수평선이었죠. 그 이야기는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선이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균형 생산량은 총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정책 효과를 봤죠. 단기 총공급 곡선 가지고 소위 총수요가 늘었을 경우, 통화량이 늘었을 경우에는 물가는 변한 것이 없고 그냥 소득만 늘어났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생산량은 결국은 총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더라. 총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그대로 생산량이 늘어나더라. 또 당연히 생산량하고 실업은 역의관계죠. 이거는 뭐 이 관계에서 여기서 단계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항상 이런 관계입니다. 오쿤의 룰이죠. 오쿤의 룰에서. 그러니까 ADA에서 모여 가지고 우리도 실업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그때 균형에서 나오는 Y 양을 통해 가지고 실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실업은 생산량과 역의관계다. 자, 이게 우리가 10장에서 본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에서는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총수요, 총공급의 기초가 되는 IS, 총수요 곡선. 그 중에서 두 분야에서 총수요의 기초가 되는 IS 모형을 도출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아까 봤죠? 단기에서는 주로 총수요에 따라서 Y가 결정되더라 라는 겁니다. 즉 단기 Y 결정 이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Y. 단기에서는 주로 총수요에 의해 가지고 균형 Y가 결정되더라. 그래서 이 ISL의 모형은 총수요 설명 이론이며 단기적인 Y 결정 이론입니다. 즉 단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 거죠. 그래서 SRAS 곡선은 수평인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온 균형 자체가 ADAS 모형의 균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곡선하고의 균형이냐 그러면 SRAS 곡선하고의 균형인 셈이 되겠죠. 이것이 여기서 도출하는 ISL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 걸쳐가지고 폐쇄경제 모형으로서 ISL의 모형을 도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응용을 12장에서는 응용을 해봅니다. 뭐 정책 효과 등등 아니면 이제 과거 케이스 스타디까지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3장에서는 이 ISL의 모형을 총수에 뭔가 NX까지 집어넣었어. 즉 개방 경제까지도 확장시켜가지고 ISL의 모형을 새로 더 도출해 봅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실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꽃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소위 케인즈의 이론 그것들이 다 뭐 그대로 지금 설명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 IS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봅시다. 자, 이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은 소득은 지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단순한 폐쇄경제 모형입니다. 케인즈의 견해다. 뭐 이게 이제 케인즈의 모형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자꾸 나오죠, 그렇죠? 케인즈의 모형인데 케인즈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소득은 지출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은 지출이 아니라 부존 자원량, 기술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고전학파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전학파적인 생각은 장기적으로 소득이란 것은 그러니까 뭐 항상 단기는 없었다고 봤으니까 고전학파는 그냥 소득은 부존 자원량,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에 따라서 기술 가지고 생산되는 양이 그냥 생산량이고 GDP이고 그게 바로 소득이다. 라는 것이 이제 고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전적인 생각인데 여기다가 이제 케인즈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득은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비량, 뭐 소비보다는 소비가 조금 좁은 의미지만 그러니까 지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소비가 있고 정부가 하는 소비는 정부 구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기업이 하는 지출은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방경제로 한다 그러면 NX가 있으면 그것도 해외가 하는 해외 소비, 해외 지출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합이 바로 소득을 결정한다. 라는 조금 이제 혁신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본 고전학파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해가지고 이 제한으로서 소득이 결정되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은 지출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 지출은 무엇이냐? 지출이라는 것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입니다. 네, 금방 이야기했죠. 지출이라는 것은 이게 민간 소비 지출, 이게 정부 소비 지출, 공공 소비 지출. 이건 투자는 뭐 지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가 기업의 지출이죠. 기업의 지출입니다. 기업의 소비라는 표현보다는 기업의 지출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 정부의 지출을 합친 것이 계획된 지출입니다. 이게 지출인 거죠. 지출인데,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 소비 지출, 정부 지출은 사실은 외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론 정부 지출이라는 내생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정책 변수니까. 마음대로 정책 변수로 원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는 조금 내성할 수 있는데, 뭐, 일단 그 단계는 뭐 밀어놓고, 일단 소비도 사전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데, 투자는 뭔가 하면 고정된 것이 아니죠. 기업에 하는 투자는 기업은 투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계획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엄격하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진짜 투자가 아닌 부분까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뭐 공장을 짓고 뭐 그런 투자는 계획대로 다 했는데, 재고 투자 생각을 하면 되죠. 재고 투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름대로 그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물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팔릴 만큼 만들었는데 안 팔렸다. 안 팔리고 남았다. 안 팔리고 남으면 그걸 우리가 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고는 우리가 계정상에는 투자에다 집어넣습니다. 실현 안 된 투자인 거죠. 실현 안 된 투자. 뭐 공장을 짓는다, 기계를 산다,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경기가 나빠가지고 계획대로 뭐 종이상에 있는 계획대로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하다가 중단된다. 그런 거는 뭐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기업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경기에 따라 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안 팔리고 남는 겁니다. 물론 이제 팔릴 만큼 잘 예측을 하지만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뭐 그런 등등 요인에 따라 가지고 안 팔리고 남는 게 생긴 거죠. 안 팔리고 남는 게 생기면 그게 결국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투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획된 투자가 있고 실현된 투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포인트죠.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나빠졌다, 경기 불황이 생겼다. 그러면 경기 불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고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물건이 안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황이라는 것은 팔릴 만큼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고 남았다. 그게 이제 불황인 거죠. 그게 일반적인 뭔가 하면 경기 변동, 경기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계획된 지출은 소비, 그러니까 지출인데 지출을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실현된 지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적으로 계획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지출은 소비, 투자, 정비 지출이죠. 여기서 이제 투자라는 것은 계획된 투자. 이번 기회에 얼마 정도 물건 만들어가지고 팔릴 거다 해가 만든 상태를 계획된 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Y는 이제 실제 GDP, 실제 지출이라고 합니다. 실제 지출, 지출된 실제 지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실제 지출과 계획된 지출의 차이는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투자. 계획되지 않는 투자인데 주로 뭔가 하면 뭐 시설이나 그런 것보다는 주로 발생하는 것이 재고 투자인 거죠. 재고가 더 남았다. 이 이야기는 안 팔리고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실현이 안 된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지출이 안 되는, 계획대로 지출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균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당연한 뭐 이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소비 함수입니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그 다음에 정책 변수는 정부 지출은 고정되어 있다. 지입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것은 이 가처분 소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일단은 세금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뭐 나중에 이제 모형을 완결시키고 난 뒤에 뭐 정책 성수를 볼 때는 정부 지출 조세 변화를 보겠죠.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는 둘 다 사전적으로 고정된 값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투자도 일단은 계획된 투자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봅시다. 뭐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뭔가 고정된 걸로 봅시다. 나중에 이제 그걸 좀 더 풀 수는 있는데 일단은 고정된 외생적인 값이다. 그렇게 되면 계획된 지출이라는 것은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인 거죠.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이죠. 자, 여기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바뀌는 값은 뭐냐? 여기서 이제 Y가 바뀌는 거죠. I하고 G는 위에 바가 꺼져 있기 때문에 외성적인 값이라서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물론 이제 I가 실현된 I하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획된 지출에서는 안 바뀌는데 계획된 지출은 이제 계획된 값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함수 관계다. 왜냐하면 소비가 소득하고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소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에 따라 가지고 어떤 달라지는 값이다. 계획된 지출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월급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계획된 지출은 이런 관계가 된다. 균형 조건은, 자, 균형은 실제 지출하고 계획된 지출이 같은 것이 바로 균형 조건입니다. 실제 지출하고 계획된 지출이 같은 것이 균형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계획된 지출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수평축은 뭐 지금 관리하고 동일하게 항상 동일한 소득 Y입니다. 산출량입니다. 산출량이고, 그 다음에 수직축은 지금 처음 등장했던 계획된 지출, 즉 Planned Expenditure, 그 약자로 PE라고 적었죠. 그래서 계획된 지출을 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축이 다 수량의 축이죠. 여기는 가격이 없습니다. 양축이 다 수량의 축입니다. 수량의 축이고, 여기다가 계획된 지출을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계획된 지출의 이 선은 이런 완만한 선입니다. 완만하라는 것은 기준이 45도보다 뭔가 더 완만한, 45도보다 더 완만한 이런 선이 나옵니다. 즉 원점보다 더 높은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45보다 더 완만한. 왜 그래 되냐 그러면 소비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I하고 G는 고정이죠. 요것만 소비만 뭔가 하면 여기 따라 가지고 바뀌는 거죠. 그럼 소비함수라는 것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소비함수라는 것은 Y가 0이라도 소비는 0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비는 어떤 최저 소비 수준 더하기 MPC, 한계 소비 성량 곱하기 가치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량은 보통 1보다 적죠. 1보다 적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45도보다 더 완만하다는 얘기죠. 완만하고 이런 선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계획된 지출의 라인, 선이 되죠. 자, 이게 계획된 지출이고, 그래서 뭐 이야기했죠. 이 지출선의 기울기는 MPC다. 그러니까 이게 1만큼 이동하면 요 위로 올라간 높이만큼은 MPC, 한계 소비 성향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즉,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가 더 늘어나는 몫인 거죠. 보통 뭔가 는 소득보다는 적게 소비를 더 늘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균형 조건. 균형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앞에 이 식을 쭉 나타낸 슬라이드에서 제일 마지막 줄이 있었죠. 균형 조건은 뭐냐? 계획된 지출하고 소득하고 같은 것이다. 균형은 어디냐? 이거 두 개가 같은 것이다. 계획된 만큼 소득이 될 때가 균형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재고가 남는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재고가 뭐 준다든지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획된 지출하고 소득이 같은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그래서 균형 조건식을 이렇게 딱 여기다 선을 그을 수 있는데 기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소위 45도 선이죠. 45도. 양쪽이 같은 거니까. 45도 선을 끊고 여기다가 조금 전에 그렸던 계획된 지출선을
그리면 됩니다. 계획된 지출서는 딱 이러죠. 그러니까 계획된 지출서는 딱 이렇게 그리면 뭐 실제 이제 계획된 지출이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뭐 여기서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균형된 Y가 어디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거는 균형 조건하고 일치하는 되겠죠. 그럼 일치한다는 것은 두 선이 교차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차점을 찾는 것은 우리가 수요 공급 같이 균형을 찾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수요 공급 균형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그 기하학적으로 뭔가 하면 그래프적으로 이런 이 균형 조건을 그림으로 하나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상의 점이다 하는 거죠. 이 선 중에서 이가가 교차하는 이 점, 이 선 위가 다 균형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경지에서 균형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입니다.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죠. 뭐 화폐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케인즈가 그런 이야기 했죠. 소득은 지출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왜 그런 생각이 나왔냐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1929년 대공황이었습니다. 대공황이라는 것은 뭐 지금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우울한 때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그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미드가 월턴 내 사람들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뭐 아주 구닥다리 미드인데 이제 그 드라마의 배경이 대공황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농촌에 있는 한 가족들이 힘든 세상에서 사는 것들을 쭉 이제 드라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저게 뭔가 하면 그때 소위 우울한 분위기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뭔가 하면 가족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제 그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요즘에는 뭐 금융위기가 났다 뭐가 했다 그래도 뭐 굉장히 떠들썩하고 뭔가 또 후다닥 해가지고 뭐 또 문제 또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우울한 분위기를 잘 겪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이상한 우울하게 겪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하면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다 먹고 사는 거죠. 뭐 일부 자영업자들이 좀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데 1929년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절반이 실업자가 된 겁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실업자가 되고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 가지고 다들 투쟁하던 때였다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에서. 물론 그때는 뭐 우리나라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일제시대고 관계없고.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그런 때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경제를 봤을 때, 야, 소득이 뭐냐? 아니, 소득이란 것은 물건이 팔려야 소득이라는 겁니다. 안 팔리고 쌓여있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뭔가 하면 다 고치덩어리인 겁니다. 물건이 팔리고, 이게 물건이 팔려야지 그게 소득이 되는 거지, 만들어가지고 소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만들어도 뭔가 하면 안 팔리고 쌓여있는 겁니다. 왜 안 팔리냐?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다들 거지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케인즈가 생각은 물건은 소득은 만들어가지고 만든 양의 소득이 아니라 이 물건이 팔려야지 뭔가 하면 돈이 돌면서 그게 소득이 되는 거다. 기업들도 팔려야지 팔린 돈 가지고 뭔가 하면 근로자한테 월급을 주는 것이고 자기도 결제를 하는 것이고 중간재 아니면 뭐 원자재 그런 거 결제를 하면서 다들 뭔가 하면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위 지출이 바로 소득이다. 소득은 지출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반영된 것이 이 균형 국민소득식입니다. 자, 이 균형 국민소득식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책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정책이 이제 시작됐는데 소위 케인즈의 어마어마한 정책 승수 효과가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Y가 결정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 구매를 늘렸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재정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재정정책. 뭐 지금 주는 뭐 긴급 재난지원금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재정정책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정부 구매를 늘렸다.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구매를 늘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 구매가 어딨냐? 요 안에 있죠. 요 안에 있죠.
이거는 그냥 균형 45도는 균형 조건식이고 실제 경제 기본성과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수학적인 그냥 식이고 계획된 지출에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있죠. 요 안에 그 값이 있습니다. 그럼 요 값을 늘렸다. 요 값을 늘리게 되면 자, 이 PE 그래프 자체가 정부 지출, 정부 구매 느린 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폭만큼. 뭐 1조면 1조, 10조면 10조, 100조면 100조만큼 높이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Y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그러니까 요게 PE가 여기에서 요 P로,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가 지원에서 지출을 늘렸다. 그게 뭐 1조든 10조든 늘렸다. 늘리면 늘린 만큼 요 높이만큼 이 그래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죠. 그게 이제 소위 정부 구매 증가의 효과죠. 자, 그러면 Y1에서 계획되지 않은 재고의 감소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돈이 더 생겼으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서 뭔가 하면 그 물건을 정부 구매가 정부 자체가 구매를 할 수가 있고 1차적으로 뭔가 정부 구매가 늘면 정부가 그만큼 더 예를 들어 1조만큼을 돈을 쓴다. 그러면 가지고 물건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예상 밖으로 재고가 1조만큼 주는 겁니다.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 그게 더 가요. 더 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소득이 늘죠. 그러면 뭔가 하면 그만큼 소득이란 것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것이 합치가 소득입니다. 지출이 소득이라고 했죠. 지출이 소득이니까 정부가 지출 늘리면 바로 소득이 는 겁니다. 소득이 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납니다. 소비가 뭔가 하면 소득의 함수였죠. 가처분 소득의 함수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늘면 다시 또 재고가 더 줍니다. 자, 어쨌든 Y에서 계획되지 않는 재고의 감소가 처음에 일단 요만큼은 요건 정부 지출, 정부 구매 넣은 만큼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소득은 새로운 균형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아주 더 엄격하게 내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래가 소득이 정부 구매가 늘면 늘 만큼 여기에서 소득이 늘게 되죠. 그죠? 소득이 늘게 되고 소득이 늘게 되면 여기서 요 선상을 따라 가지고 45도 선을 가본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요만큼 늘은 겁니다. 이 늘 소득에 상응하는 소비가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그러면 MPC를 곱하면 요 높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선 가가지고 요 높이만큼 다시 소비가 늡니다. 소비가 늘고 다시 소비가 늘고 이 소비가 늘었으면 다시 또 소득이 늘는 거죠. 소비든 PE의 합이니까. 그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득이 늘면 다시 또 소득이 늘니까 다시 소비가 또 늡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서 요만큼 소비가 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득이 늘었으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또 요만큼 소득이 또 느는 것이 있고 소비가 늘어서 소득이 느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까지 소득이 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읽습니다. 여기서 그 변화, 지원 때 균형 국민소득은 여기였고 정부 구매가 G2가 되면 새로운 생에서는 교차점이 여기니까 이게 새로운 균형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자 처음에 정부 구매가 이만큼 늘었는데 왜 그것보다 소득이 더 늘었느냐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거기서는 뭔가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 따라 가지고 더 늘어서 이까지 늘었다 라는 겁니다. 이만큼보다는 더 이까지 요까지 요 높이만큼 이까지 늘어났다. 맞죠? 그 과정이 소위 성수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부 구매가 늘면 뭐 재고가 감소해서 재고 감소하게 되면 뭐 또 당연히 뭔가 하면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기업들이 더 생산을 하게 되겠죠. 생산을 하게 되고 뭐 그 과정에서 소득이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소비가 더 생기고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뭔가 소득이 늘어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뭐 말로는 설명했는데 요 델타 Y 그러니까 이 점, 이 점, 두 점을 읽어가지고 이만큼 소득이 늘었구나. 뭐 읽어봐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이 델타 Y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봐도 되는데 이만큼 Y가 늘어났다. 그러면 정확하게 Y가 얼마 늘어났느냐. 처음 요만큼은 요 늘어난 요 폭이 있죠. 이게 다가 아니죠. 그 다음 뭔가 하면 연쇄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가지고 늘어난 y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것은 얼마만큼이냐? 델타 y를 구하면 균형 조건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거죠, 그죠? 이게 균형 조건이고, 자, 이게 플랜드 익스펜디처인데 이제 왼쪽 축은 이것은 PE가 아니라 Y를 했죠. 그러면 이제 양쪽에 등식을 만든 겁니다. Y는 소득이죠.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 바로 균형 조건입니다. 균형식이 되는 거죠. 균형식이 되고, 이 균형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식으로 줘가지고 풀면, 여러분들 연습 문제는 이 구체적으로 소비함수를 주고 풀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Y가 얼마가 되는지를 다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연습 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당연히 시험 문제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푸는 그런 문제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 문제에서 연습을 해 보시고, 이걸 이제 푸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균형식인데, 이 균형식에서 먼저 우리가 쓰는 이 미분을 안 쓰고, 어려운 미분을 안 쓰고, 미분의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델타라는 이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델타라는 것은 변화 있는 부분이죠. 변화 있는 부분. 자, 변화 있는 부분을 보자. 어떻게 균형이 변화했습니다. Y에서, Y1에서 Y2로 변화했죠. 그 Y 변화 부분은 소비의 변화 부분과 투자의 변화 부분, 정부 지출의 변화 부분. 균형은 이거니까, 결국은 뭐 이쪽도 변했고, 이쪽도 변해가지고 새로운 균형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양쪽의 변화 부분은 같을 겁니다. 네 변수가 있으니까 다 네 변수가 변했겠죠. 그래서 변한 부분이 델타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요거. 투자는 안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투자는 뭔가 외생적으로 투자는 I바라고 이야기했죠. I바라는 것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는, 이건 델타 I는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안 변하니까 0이죠. 정부 지출도 그때 처음에는 G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 모형 셋업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부 구매가 늘어나면 국채세를 받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델타 G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럼 이건 0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소비란 것은 소득에 따라서 변하니까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변하게 되겠고, 소득이 변했으니까 델타 Y.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요 델타 I만 빼고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조금 식을 더 집어넣었으면, 그 중에서 델타 C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델타 C는 소비함수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라고 했죠.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는 것은 소비가 늘어난 것은 결국은 소득 늘어난 것에다가 MPC 곱한 만큼은 늘어날 것이다. 변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델타 Y는 다시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까지만 썼으면 그 다음 다 끝났습니다. 요까지만 썼으면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정리만 하면 끝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정리라는 것은 델타 G하고 델타 Y의 관계로 정리하는 겁니다. 즉, 양 두 변의 델타 Y가 다 있으니까 델타 Y 있는 항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정리해보면, 요 항을 뭐 양쪽 변에다 빼버리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1 빼기 MPC 곱하기 델타 Y가 되죠. 는 델타 G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제 소득이 얼마가 늘어났나를 알고 싶죠. 그러면 델타 Y라는 것은 요것을 오른변에다가 나누면 되는 거죠. 즉 델타 Y는 1 빼기 MPC 분의 1 곱하기 델타 G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변한 거, 정부 구매가 늘어나가지고 그 소득이 얼마가 늘어났느냐, 그것을 요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식입니다. 유명한 식이고, 지금부터 이 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응용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식입니다. 델타 Y는 델타 G에다가 이걸 곱한 겁시다. 자, 이걸 가지고 정부 구매 성수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성수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한 단위 변화분에 얼마나 변했느냐라는 겁니다. 정부 구매 성수. 정부 구매가 한 단위 늘어나면 소득이 얼마가 늘어났느냐. 그 관계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뭔가 하면 양변에다 델타 G를 나누면 됩니다. 델타 G분의 델타 Y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정부 구매 성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구매 성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G가
$1 늘어났을 경우에 증가하는 소득의 크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 구매 성수. 뭐 통화성수는 소득에 대한 성수는 아니지만 뭐 통화성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세성수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수자 앞에 붙어 있는 것은 그것이 다 정책 변수입니다. 정책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소득이 얼마나 바뀌느냐를 보는 거죠. 그 탄력성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했다. 그 이야기는 이 탄력성 자체, 정부 구매 성수는 전적으로 MPC에 달려있다. 소비함수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비함수. 소비 성향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MPC가 0.8이다.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가지고 난데없이 소득이 1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뭐 한 80만 원 정도는 쓰고 한 20만 원 정도 저축하는 사람. 뭐 이런 경우죠. 뭐 사실은 이제 우리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뭐 1인당 25만 원을 준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받겠죠.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11월까지 써야 됩니다. 11월까지 안 쓰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 100% 쓸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면 소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이 성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정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소비시킨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성수가 늘어날 것이냐는 또 아닙니다. 아닌 것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소비 성향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원래 소비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25만 원을 뭔가 하면 11월 때까지 안 쓰면 날아가니까 뭔가 하면 그러면 쓰는 건 다 씁니다. 다 쓰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다른 거 쓸 걸 가지고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고 내 돈 쓸 걸 안 쓰고 그 25만 원 걸 쓰고 그 원래 쓰려고 했던 매달 쓰던 월급에서 그 부분은 더 저축을 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정부가 뭔가 하면 2달 내에만 쓰라 묵는다고 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뭔가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뭔가 하면 내가 뭔가 하면 25만 원 또 안 쓰던 사람은 뭔가 하면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나 뭔가 하면 다른 것도 많이 쓰고 있었던 사람은 뭔가 하면 그냥 그 내가 쓰던 걸 25만 원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쓰던 그거 사용하던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거죠. MPC는 1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MPC가 1이다 그러면 늘어난 소득을 다 쓰는 사람입니다. 다 쓰는 사람인데 보통은 1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작냐,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0.8이다. 그 이야기는 100만 원 생기면 한 80만 원 쓰고 2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물론 구두쇠일수록 MPC는 0에 가깝겠죠. 어떤 구두쇠는 뭐 소위 진짜 구두쇠는 돈 생기면 뭐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쌓아놓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MPC는 0입니다. 0셈이고. 그래서 이 경우 MPC가 0.8이다. 그런 경우에 이 성수를 본다 그러면 성수는 여기 있죠. 여기 0.8이다. 1 빼기 0.8을 한다 그러면 0.2죠. 그러면 0.2분의 1 하면 5가 나옵니다. 5가 나온다. MPC 그러니까 정부 구매 성수가 5다. 그 이야기는 1조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그걸 사람들이 저축 안 하고 몽땅 다 썼다. 진짜 썼다. 그러니까 추가로 다 써버렸다. 그렇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5조 늘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케인즈의 매직입니다. 케인즈의 마법입니다. 와,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 파워풀하구나. 정부 정책이 기능을 잘 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이 불황기, 1929년 대공황의 불황기 때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정부 구매를 늘려 가지고 이 소득을 늘리고 생산을 늘려 가지고 불황을 타개어 나가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고. 그래서 이제 했는 것이 소위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공공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SOC 투자. 뭐 그렇다고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후보 때문에 만들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주간
인터스테이트들을 큰 것들을 그때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면서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국가돈 가지고 만들면서 세금 뭐 세금이든 아니면 빚을 냈든지 간에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그걸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하면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나가고 기업들한테도 뭔가 하면 다 나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예를 들어가지고 1조 들여가지고 1조 효과 있으면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1조 가지고 1조만큼 쓰는 거죠. 근데 그걸 뭔가 하면 위치이동만 하는 겁니다. 민간에 쓸 돈을 뺏어가지고 정부가 써가지고 딴 사람이 쓰게 만들었다. 그러면 1조 뺏어가지고 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대1이 아니라 1대5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야 이거 할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부 구매 승수입니다. 자, 승수는 왜 이보다 크냐? 이렇게 효과가 크냐? 이게 최초의 G 증가는 Y를 똑같은 크기로 증가시키죠. 그죠? 아까 봤죠? 아까 다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처음에 뭔가 G 늘은 만큼 이 커브가 위로 올라가면 그 폭만큼 Y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Y가 늘었죠. 그렇지만 Y가 늘어나니까 가처분 수익이 늘어서 소비가 따라가는 겁니다. 소비가 늘죠. 소비가 늘게 되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그러니까 그 안에 소비가 있죠. 소비가 늘면 Y가 다시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뭔가 하면 쭉쭉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 정부 지출로 Y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났으니까 다시 소득이 늘어나고 다시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또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다시 또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 효과가 계속 도미노 같이 이렇게 딱 계속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효과의 크기는 계속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그러면 MPC가 1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PC가 1다 그러면 그 똑같은 효과가 무한히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MPC는 1보다 적기 때문에 효과는 줄어들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미치는 최종적인 효과는 최초의 정부시 지출 X보다 더 큰 1이 아니라 1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부 구매가 늘어난 것의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위 케인즈의 ISLM 모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봤고 거기서 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성수효과를 봤죠. 그 중에서 이제 정부 구매에 대한 성수효과를 봤습니다. 조수에 대한 성수효과는 다음 시간에